자, 다음은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간의 독립 취소는 뭐와 독립해서 취소한다? 부간이 붙어있는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해서 취소, 즉 부간부 행정위에서 일부인 부간만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의 문제예요. 일부 취소 판결은 나중에 뒤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따라서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부간에 관한 소송 요건, 본안 판단, 그리고 판결 파트에서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이 문제가 돼요.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요건으로는 가분성, 분리 가능성이 있고 위법한 부분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간 같은 경우는 특정은 가능한데 과연 분리 가능성이 있는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부단만 독립적 처분의 성격, 하명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리 가능성이 있고 기타 부간은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부간만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동법원이 심리를 해서 부간이 위법하다면 자, 소송 요건, 본안 판단. 본안 판단은 보단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는 거죠. 본안 판단에서 부간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부간만 주된 행정행위에서 독립시켜서 그 부간만 취소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때의 취소는 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학설은 일석으로는요. 기속행위는 부간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고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임의로 부간을 붙일 수 없으므로 부간만의 취소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부간을 붙이는 이유는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죠. 재량행위는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일설은 부정설이죠. 부정설은 부간만 일부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간을 붙인 목적인 공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설을 취하면 볼까요? 일단 이 설은 소송물이 부간이기 때문에 부간에 하자가 있다면 위법하다면 부간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 설은 긍정설이죠. 3사는 행정청의 객관화된 의사를 기준으로 부간이 주된 행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이거는 보통 행정청의 주관적인 실제 의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이럴 때 우리가 객관화된 의사라고 표현을 해요. 본질적이면 일부만 취소하면 나머지가 빈 껍데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간이 본질적이면 부간만 취소하면 부간이 취소된 나머지 행정행위가 빈 껍데기만 돼. 본질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고 본질적이지 않을 때만 일부 취소를 긍정하는 견해에 따라서 3설은 절충설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이념적 대립입니다. 부간만의 일부 취소가 가능하겠느냐? 자, 1설의 부정설은요. 부간만의 일부 취소가 안 된다. 왜요? 부간만의 일부 취소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량 판단은 뭐라고 했어요? 공익 판단이라고 했죠.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수여하는 그 자체가 공익 목적을 실현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재량 판단은 공익 판단입니다. 즉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공익적 판단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부간을 붙였는데 그 부간만 취소하면 공익의 재량 취지에 반한다는 것은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부간만의 일부 취소를 부정한다면 공익은 보호가 돼요. 그렇지만 권리구제는 안 되죠. 부담적인 권리구제, 즉 사익은 보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간만 취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간 취소 안 해주니까. 근데 부간만 일부 취소를 긍정하면 긍정설을 취한다면 국민의 권익구제는 되겠죠. 권익구제는 되지만 공익이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아파트 건축을 통해서 입주민이 늘어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를 넓혀서 진입도로를 넓혀서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부간을 붙였는데요. 만약에 부간만 취소가 돼버리면 이러한 도로를 넓혀서 교통 대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부간을 통한 공익 목적 달성이 안 돼버리죠. 그러면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부관만 일부 취소하면 부관을 붙인 그 목적, 부관의 목적은 뭐예요?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는,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이게 바로 공익이거든요. 부관을 묻힌 부관의 목적 자체가 공익에 있는데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행정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런 행정의 목적인 공익 실현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충설이에요. 절충설은 결국은 뭐냐면 행정청, 즉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 수익적 처분을 발령해서 부관을 붙인 행정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즉 행정청의 객관화된 객관적 의사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여기서 객관적 의사는 주관적 실제 의사가 아닌 거예요.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를 판단해서 만약에 부관이 취소되면 아예 부관 자체가 위법해서 붙일 수 없다면 처음부터 수익적 처분을 발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부관은 본질적이라는 얘기겠죠. 본질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러한 조건 부관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처분을 재량권 행사, 결정재량권 행사에서 처음부터 수익적 처분 안 했을 거야. 그렇다면 본질적이라는 얘기죠. 부관이 본질적이라면 본질적인 부관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즉 부관이 본질적이면 부관의 일부 취소는 부정될 겁니다. 근데 부관이 본질적이 않아. 그럼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충설을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부관부 행정위에서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부관을 취소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해줄 거냐, 국민의 권익구제, 일부 취소가 된다면 권익구제가 되는 거죠. 즉 사익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부관을 부과한 목적, 부관의 목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한다는 이런 공익을 우선시할 거냐, 국민의 권익구제 사익을 우선시한다면 부관의 독립 취소를 긍정할 거고, 부관의 목적, 부관을 부과한 목적인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부정할 겁니다. 양자를 절충하는 게 바로 절충설이고, 절충설은 부관이 주단 행정행위의 본질적인지 여부로, 만약에 본질적이라면 일부 취소 안 되고 본질적이지 않으면 일부 취소를 긍정하는 건데, 이 본질적인지 여부, 즉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냐 아니냐는 이 부관부 행정위에 발령한 처분청의 의사로 판단한다. 근데 이런 처분청의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객관적 의사로 판단하고, 그런 객관적 의사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재판심의 판례는요,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돼서 소송 요건을 통과하죠. 따라서 법원에서는 판례는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성, 즉 부담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안 심리를 해봤더니 부담이 위법하다면 부담만 취소하는 거, 독립해서 취소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요. 판례에 따르면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죠. 즉 취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본안 판단 넘어올 이유가 없죠. 소송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본안 판단, 일부 취소 판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관부 행정의 기타 부관에 관해서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부 취소 가능성은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담만 일부 취소 가능성을 긍정하고 기타 부관은 아예 독립 쟁송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타 부관은 판례는 어떻게 다투라는 거예요? 부관부 행정위 전체를 다투든지, 부관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송을 다투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생각건데 부관이 주된 행정위에 붙여 있는데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경우, 본질적이라면 본질적인 부관만 취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부관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 객관적 의사죠. 의사에 반하여 행정청의 의사는, 행정청은 재량 판단을 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은 뭐라고요? 공익 판단입니다.
행정처의 의사는 이런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사예요. 반하여 부관 없는 행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량권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처의 객관화된 의사,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행정처의 객관화된 의사를 기준으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전체의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라면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부정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긍정하는 이 본질성설, 이게 이제 절충설이겠죠. 타당하게 본다, 이 견해로 가면 되겠어요. 물론 재판 실무의 판례는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실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경우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이면 일부 취소가 안 되잖아요. 기각 판결이 되겠죠. 본질적이지 않으면 인용 판결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행정처의 부관의 변경을 신청해서 이를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관에 대해서 이제 끝났고요. 지금은 부관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배웁니다. 자, 이 효력요건은요, 나중에 보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줄여서 발효요건이라고 불러요. 발효요건과 그리고 플러스 유효요건으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개념만 알아둬도 되겠어요. 자, 행정행위에 성립요건이 있어요. 효력 발생요건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적법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요건이 있어요. 예전에 기초법 개념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행정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적법하면서 플러스 유효한 경우와, 두 번째는 위법하나 but 아직은 유효한 상태. 위법하나 유효한 거, 이게 취소 사유죠. 따라서 행정행위는요, 적법하면 당연히 유효입니다. 여기는 당연해요. 그런데 위법한 경우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죠. 위법하나 but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효하게 만드는 효력이 나중에 보면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공정한 것으로, 즉 유효한 것으로, 행정행위가 공정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효력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요건, 효력 발생 요건을 줄여서 발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적법 요건,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자, 성립 요건은요, 만약에 행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부존재가 됩니다. 발효 요건은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데 보통은요, 이런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통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서 도달해야 처분은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 요건은 반대는 위법이죠. 행정행위 적법 요건은 보통 우리가 취소 소송에서 또는 무효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할 때 처분의 위법 적법을 판단하죠. 행정행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유효 요건은요, 무효 사유가 아닐 것입니다. 무효 사유란 하자가 중대하고 플러스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죠. 따라서 유효 요건은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나중에 사례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처분의 성립 요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센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림을 모자처럼 그려놓죠. 그래서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다고 얘기해요. 성립 요건은 결국 보면은요, 처분으로서의 외형이 있느냐, 처분으로서의 외형이 있느냐가 핵심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썩어가지고. 그럼 외형이 없죠. 이게 성립 요건을 결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반려 요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이 발효 요건과 유효 요건을 합해서 효력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무효 사유가 아니야 유효,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런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나중에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배웁니다. 성립 요건은 아예 외형 자체가 없는 거고, 무효 사유는요, 외형은 있어. 둘 다 외형은 있어요, 사가로. 그런데 무효 사유는, 쉽게 말하면 무효 사유는 취소 사유에 비해서 많이 썩은 거예요. 속이. 취소 사유는 살짝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부존재하고의 차이는, 무효 사유와 부존재의 차이는 외형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구분은 많이 썩었냐 적게 썩었냐인데, 어느 정도까지 썩어야 많이 썩은 거야?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유효요건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성립 요건은요, 외부적으로도 성립해야 되고, 먼저 내부적 성립이 돼야 돼요. 내부적 성립 플러스 외부적 성립입니다. 행정행위는 처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사례에서는 예가 중요합니다. 법원 행시에도 사례에서 나왔는데, 그 스티븐 유승준 사건에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나중에 사례에서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자, 내부적 성립은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걸로 봐요. 외부적 성립은요, 외부적 성립은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 외부적 성립 관련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사례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외부적 성립은요, 공식적 방법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공식적 방법으로 그 의사결정이 외부에 표시돼야 됩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내부적인 적법한 의사결정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돼요. 따라서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는 등기로 보내죠. 물론 직접 가서 주는 교부송달도 있습니다. 보통 등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유승준 사건에서는 이 외부적 성립이 처분의 외부적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뭐냐면 입국 금지 결정을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 내부 전산망에만 올려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만 올려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처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러면 부존재인데, 보통 부존재는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상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 등이 부존재입니다. 근데 실무에서 보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거의 없어요. 뭐 민사에는 있긴 하죠. 뭐 회사에서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게 있는데, 실제 항고 소송에서는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처분이 이렇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부존재여도 대부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자, 이거는 나중에 사례풀이에도 필요하니까 꼭 알아주세요. 행정행위, 즉 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공식적 방법으로 그 의사결정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서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이 시점에 처분은 성립한다고 봤어요. 다시 한번 이게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은 성립한다. 근데 그 시점이 뭔데? 그 시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가 됐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거죠. 왜? 예를 들면 등기로 보냈다든가 또는 일간신문 3개에 만약에 고시공고를 해버렸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자, 키워드는 예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외부에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 처분은 성립한다. 사례 같으면 포섭할 때 이거까지 써줘야 됩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할 때 처분이 성립하는데 그 논리가 이거예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서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그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구속을 받는 시점의 기준이 바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건 사례에 나중에 써야 돼요. 다음, 이건 단문에서 나중에 뒤에 배우죠. 민법에서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표시주의가 아니라 표시된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죠.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도달해야 처분이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처분이 도달해서 그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효력이 발생하면 비로소 상대방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도달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뭐가 되냐? 바로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됩니다. 결국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 효력 발생 요건, 줄여서 발효 요건은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처분은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해야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제소기간 파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물론 소송 제기, 제소를 출소라고도 불러요. 소송을 제출한다고 해서 출소기간, 소송뿐만 아니라 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송 제기 기간이 돼요. 심판 같은 경우도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180일이 돼요. 심판은 90일, 180일, 6개월이죠. 180일. 심판은 이렇고 소송은 90일은 똑같은데 여기가 1년이 되는 거죠. 심판이 더 짧아요. 다음. 적법요건은요. 우리가 본안 판단에서 맨날 하는 거여서 워낙 중요하죠. 적법요건의 대상은 주형 전례로 암기합니다. 주체, 형식, 절차, 내용. 보통 교수님들 책에는 주절, 형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절차상하자와 내용상하자를 사례에서 많이 구분을 해서 써요. 그래서 절차상하자와 내용상하자를 끝으로 빼는 게 나중에 사례풀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주체, 형식, 절차인데 보통 우리가 내용과 형식이라고 볼 때 얘를 광의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으로 이분화할 때는 여기서 자르는 거고요. 이때의 형식은 이제 협의 형식이 되겠죠. 주체는 권한 있는 자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형식은 문서로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절차법 24조에 따르면 처분 방식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절차는 개별법이 우선하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다음 내용에서 봤을 때는 법률 요보, 처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요보는 근거였죠. 법률 우의, 행정청은
법률에 반할 수 없는데 이때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성문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고 불문법에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자, 적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유효하고요. 적법 요건을 못 갖추면 위법한데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무효 사유가 아니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유효 요건은 무효 사유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을 것,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결국 처분은 유효한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여기까지 전체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겠어요.